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4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은 연일 인간적인 지도자임을 과시하면서 친화적인 스킨십 행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김정은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이봉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란에 대한 경제, 금융 제재가 풀렸습니다. 이란도 핵무기를 포기함으로써 이제 국제사회에 복귀를 하게 된 건데 이제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 북한밖에 남지 않게 됐죠. 북한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우선은 이란과 북한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핵 개발에 매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나라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은 이제 지난 2013년부터였습니다. 네. 2013년에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강행을 했고, 그리고 이란은 미국 등 6개국과 핵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이제 완전히 걷는 길이 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일에 북한은 이제 수소폭탄 형태로 4차 핵실험을 강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란은 최근에 나온 보도대로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경제 제재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고립을 자초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작년 이제 7월에 쿠바가 이제 미국과 수교를 맺은 그것과도 연결해 보면 이제 북한이 이제 훨씬 더 국제사회에 이제 남은 고립된 이제 유일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이제 제재하기 위한 결의안을 지금 마련 중이고요. 유엔에서도 이제 이번 달 말에 북한 외교관들을 초청을 해서 군축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유엔이 핵 개발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는 이틀 뒤에 이제 다보스 포럼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네. 다보스 포럼에도 북한이 참석하겠다고 요청을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 주최 측이 북한을 이제 퇴짜를 놓은 겁니다. 네. 쿠바도 봉쇄가 해제됐고 이란도 이제 금융 제재가 풀리면서 정말로 북한이 국제사회 유일한 고립 국가가 된 건데 중국에서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보니까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시범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북한을 겨냥했다고 봐야 할까요? 중국도 이란의 핵 포기를 이제 협상하는데 한 나라로서 이제 가담했고. 중국도 뭐 이란의 핵 포기에 대해서 반기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 얘기하는 것과 미국이 얘기하는 것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도 블링컨 부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북한도 이란의 사례를 따라라라고 하고 왕이 부장도 북한은 이란을 따라라 이렇게 했는데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 겁니다. 이게 같은 얘기 같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거는 이란이 핵을 포기했더니 결국 이렇게 제재도 해제되고 보상을 받으니 북한도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순순히 육자회담 나오기 전에 사전 우리가 얘기한 몇 가지 조건을 하고 결국 포기하면 너희도 이란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중국의 생각은 좀 다르죠. 중국은 이 북한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이유는 이란의 경우에는 협상을 타결하는데 그 내용면에서 이란의 평화적 핵이용권을 보장해 줬습니다.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은 북한에게 평화적 핵이용권 보장 안 하고 있어요. 모든 핵무기를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검증 가능한 이렇게 포기하라 그러잖아요. 이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에는 지금 평화적 핵 이용권을 보장해서 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미국한테 이란처럼 북한에게도 그렇게 해더라. 이건 러시아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러시아도 북한에게 너무 압박만 하지 말고 핵 이용권은 보장해주고 북한의 안보 필요성도 감안해서 협상을 하라.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이 이란의 사례를 북한에게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건 미국을 겨냥해서 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미국에 좀 더 대화를 해라. 왜냐하면 지금 차이가 또 하나 큰 차이가 뭐냐면 이란의 경우는 굉장한 천연가스하고 석유 생산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석유 메이저들이 이란하고 빨리 관계를 개선해가지고 우리 메이저들이 가서 좀 경제적 이득을 좀 얻게 해달라. 그리고 이란도 석유만 수출하면 엄청나게 경제적 이득을 얻으니까 이란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거든요.
북한은 석유 한 방울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하고 협상을 할 이유가 상당히 이란보다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에는 그렇게 협상을 열심히 하는 미국이 왜 북한에는 왜 협상을 안 하느냐 이런 걸 사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중국은 북한에게도 이란식 모델을 적용해달라. 우리는 과도한 제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사실은 제재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제재는 이란식 제재 방식이라 그래서 세컨더리 보이코트, 즉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은행을 네. 미국이 일체 거래하지 못하도록 세컨더리 보이코트를 했어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기 때문에 이란하고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이랑 거래를 하는데 미국하고 거래를 못하게 하니까 네. 이란과의 거래를 전 세계 거의 모든 기업이 다 단절해 버렸죠. 근데 제재는 오히려 이란은 더 강하게 한 셈입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과연 미국이 이란식으로 북핵 문제도 해결할 것이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란은 아주 낮은 단계의 핵 수준이고 네. 북한은 거의 지금 핵무기를 가졌다라고 미국은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란은 석유를 많이 생산하니까 수출하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협상이 열심히 했지만 네. 북한은 자력갱생해가지고서는 중국하고만 잘 지내면 먹고 사니까 미국하고 협상 별로 하려고 안 그러고 이란은 그래도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는데 네.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에 좀 약합니다. 북한은 뭐 김정은이 죽을 때까지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그 뭐 국민 여론 중요시 안 하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북한의 경우는 정말 그 이란과 달리 여간에서는 협상 타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이란의 이제 그 핵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북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좀 성급한 판단이고요. 네. 북한은 여간에서는 지금 핵 협상을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다 합심해서 열심히 하면 몰라도 네. 거의 지금 북한은 핵을 가져버린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은 별로 전략적 인내라는 노선 하에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좀 우려가 되죠. 네. 어쨌든 국제사회 제재 논의는 앞서서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인 가운데 북한은 정작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속셈인 걸까요? 네, 북한은 이제 그동안 그 주요 이슈가 터져 나올 때마다 네. 항상 이제 반응이 늦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은 이제 현재 침묵을 지키고 있고 북한 매체들도 그 이란 관련 이런 보도 내용을 이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 7월에 북한은 이 이란 문제에 대해서 그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 7월이면 이제 이란 핵 협상이 이제 타결된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북한 외무성은 이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우리와 이란은 다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거론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핵 능력이 북한은 이제 자기 자신들은 이미 핵 보유국이라고 이제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핵 능력을 고도하기 전에 핵 협상이 타결된 이란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두 번째로 거론한 것은 이제 미국의 그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북한에 대해서 그 적대시 정책을 펴고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핵을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건데요. 만약에 북한 매체가 아니면 북한 당국이 이란 문제에 대해서 그 언급을 한다면 이런 비슷한 주장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는 다르다라는 정치 공세가 예상된다는 분석이시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고립된 채로 있을까요? 북한이 좀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오겠습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2월 달 들어가면은 일단 1월 말까지는 유엔 안보리 제재 국면이 뭐 강력하게 진행될 테니까 뭐 대화 여지가 없고요. 2월 돼도 이제 양자 제재랍니다. 미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우리도 아마 모종의 제재를 또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경색되죠. 2월 말 되면 한미 연합 훈련하죠. 그게 3월 말까지 갑니다. 4월 되면은 또 김일성이 생일이 있어요. 네. 5월 되면 노동당 그 당대회 36년 만에 개최하잖아요. 그때 김정은이는 나타나가지고 태연하게
우리는 이제 핵을 가져서 주변국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겠다. 핵은 이미 가졌다. 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대화하자. 중국에 대해서는 아니 핵을 가지고 같이 미국을 견제해야 될 테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 미국한테는 핵 보유국으로서 협상하자.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핵은 이미 가져버렸다라고 이제 치부해 버릴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을 보유하도록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한번 협상해 볼 거냐. 네. 근데 지금 이란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을 이제 거의 가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수소폭탄 실험까지 했다는데. 네. 그러니까 요번에 마지막 협상이라는 각오로 협상을 할 때는 좀 정말 제안을 잘 만들어서 네네.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동의하는 제안을 만드는데 그 내용 중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재래식 군사력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재래식 군사력과 한국의 군사력, 주한미군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는 이런 이 정도의 네. 정말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해줄 수 있다. 이거 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정권이 자기는 흔들릴지 모른다 그랬을 때 안전보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중국이나 뭐 러시아하고 다 함께 해주는 방안, 뭐 그리고 경제적인 일부 지원, 네. 이거를 포괄적인 제안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만약 그래도 북한이 안 받는다. 네. 그럴 경우에는 그야말로 지금까지는 중국이 제대로 제재를 안 했지만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안 받으니까 이번엔 정말 확실하게 중국도 제재하겠다. 이렇게 네. 해서 핵을 포기할 경우와 핵을 가질 경우에 김정은이 받을 수 있는 이득의 격차를 엄청나게 크게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협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근데 5월까지는 사실 협상이 기제가 돌아갈 여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올 여름이나 마지막 기회가 한번 있을 것 같긴 한데 과연 그때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김정은의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국제사회 압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발소를 또 깜짝 방문하는 등 주민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 내용은 이제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의 이제 보도 내용입니다. 김정은이 이제 이발소를 방문한 것은 2012년입니다. 그 당시에 5월 1일 노동절이었는데요. 네. 그때 기계 공장을 이제 시찰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계 공장 안에 그 복지 시설이 있는데 그 안에 이발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발소 안에는 이제 여성 이발사들이 몇 명이 이제 있었는데 김정은이 이제 그 이발사들한테 다가가서 당신들 중에 누가 나한테 이발을 해주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네. 그 중에 이제 머뭇거리다가 한 명이 이제 김정은을 이제 이발을 해주고 이후에 이제 또 김정은이 그것을 또 찾아갔다는 그런 그 보도 내용이 실렸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그 할아버지인 이제 김일성의 머리 스타일, 헤어 스타일을 따라하기 때문에 전속 그 이발사가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이제 깜짝 방문을 해서 이제 일반인인 이발사들한테 그 이발을 받았다는 건 이제 이례적인 경우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 이어서 이제 같은 날에 노동신문은 또 김정은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 것은 집권 초기에 공포 통치, 공포 정치로 이제 이미지가 굳은 김정은의 이미지를 그 쇄신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한 북한 전문가는 이런 김정은 띄우기가 그 오는 5월 열리는 당대회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홍 박사님, 지금 이 기자가 말씀하신 김정은의 인간적인 행보, 정치적으로도 좀 효과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나이도 어리고 네. 제 표현으로는 단지 자기 아버지가 김정일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통치자가 된 사람 아니에요. 뭐 자기 능력을 입증한 적도 없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때 스위스에 유학을 해서 친구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권력 기반도 없죠. 권력 기반은 오로지 자기 아버지가 김정일이라는 거 하나이기 때문에 네. 자기로서는 어떻게 하면은 정권을 안착시킬까까지 지금까지는 그걸 고민했고 이제는 자기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 이 간부들이나 이 고위직들 인사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폭군을 해서 아무도 자기의 지위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반면에 네. 인민 대중들 모종의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에게는 친근한 자애로운 아버지 인상을 주려고 고아원 같은 데 찾아가서 네. 애들도 안아주고 기타도 치고 뭐 근로자가 아프다 그러면 외국에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약을 구해줬다라고 또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지난 작년 그 10월 10일 날 당 그 열병식 행사 연설에서는 네. 저 인민이란 용어를 97번이나 얘기를 하면서 마치 서방의 민주 지도자처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가식적인 거는 분명한데 이렇게 하는 그 노림수는 네. 결국은 다수의 인민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언젠간 자기는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권력 장치 내부에서는 가혹한 폭군 정치를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에게는 자유로운 이미지를 심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김정은의 권력이 계속 가느냐는 경제에 달려 있다고 네. 보입니다. 지금 핵을 개발해서 주변국에 다 제재를 받고 그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 제재를 할지는 모르지만 만약 가혹한 제재를 하면 김정은은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중국도 김정은이 물러날 정도의 제재를 하는 거는 지금 저지하려고 지금 노력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제에서 잘못하면 아무리 이렇게 가식적으로 애민 정신을 가진 지도자인 양 해봐야 네. 별 소용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남북 관계가 상당히 엄중한 상황인데 사망한 김양건 통전부장의 후임으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내정됐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김영철 하면은 천안함 폭침 그리고 작년에 목함지뢰 도발 사건과 깊숙한 관련이 있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거 외에도 연평도 포격 도발하고 그리고 네. 소니사 해킹 사건의 배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찰총국이라는 그 기구의 이제 역할 자체가 대남, 그러니까 남한에 대한 또는 해외에 대한 그 공작 이런 거를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그 곳인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간첩을 이제 침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테러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정찰총국의 이제 역할입니다. 그리고 김영철은 2013년에 그 핵 불바다 발언을 해가지고 이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네. 김영철은 미국을 겨냥해 핵무기를 퍼부으면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이제 위협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남측을 겨냥해서 최종 파괴하겠다 이렇게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정찰총국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주로 남북 대화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철을 만나본 대북 전문가는 그가 다부진 체격에 눈매가 매섭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주변도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도발을 하고 나서도 그 도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논리를 만들어서 하는 네. 그런 언변이 뛰어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김영철은 상당히 대남 강경파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엄중한 시기에 김영철을 통일전선 부장에 앉혔다. 김정은의 속내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 지금 남북관계 국면에서는 누구를 앉혀도 대화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래요. 김양건이 사망했고 네. 그 뒷자리에 제 추측으로는 아무래도 최룡해를 다시 복귀시킨 게 최룡해는 아시안 게임 그 마지막 날에도 3인방으로 왔고 네. 목함지뢰 때도 8.25 합의할 때도 협상을 했고 중국에도 특사로 2번이나 가서 시진핑을 만났고 러시아에 가서 푸틴도 만났기 때문에 북한의 지도부 내에서 김양건을 이을 사람은 최룡해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최룡해를 당 국제비서 또는 대남 담당 비서로 임명해 놓고 통전부장은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인데 네. 통전부장 자리를 김영철을 줬을 수가 충분히 있다. 근데 뭐 확인된 건 전혀 아닙니다. 네네. 근데 이 김영철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라서 완전히 그 정찰총국장으로 대남 그 군사 도발 이런 건 다 주도하는 뭐 연평도 포격부터 시작해서 뭐 소니 해킹까지 뭐 다 이 사람이 다 주도해서 하는데 네. 그리고선 대남 협상장에 또 나와서 또 협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아주 요주의 인물인데 이 사람을 통전부장에 시켰다라고 하는 건 일단은 어차피 5월까지는 남북 대화 안 될 거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대화하는 입장에서도 하면서 이 그 군사적인 도발도 또 주도할 사람이니까 네. 도발 가능성 훨씬 많아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는 지금 북한에 이 전략가가 없습니다. 김양건이 그나마 전략가인데 전략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자기 스스로 이 나름대로 몇 년 통치해봤더니 이거 되더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어떤 그 동향, 이 김정은이의 판단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중요하고 김영철이가 된 건 어쨌든 남북 대화에는 좀 불리한 그 상황이 조성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